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다고요. 나토 핵심 동맹국이 갑자기 아시아 전차를 1000대나 사겠다고 했거든요. 독일이 경악했습니다. 프랑스가 코웃음을 쳤죠. 유럽 방산업계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야기는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그 새벽이었죠. 폴란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전차를 구하려 했지만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스마르드브름, 선언의 3년이요. 전쟁이 코앞인데 말입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년 안에 전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유럽 제네버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뭘 안다고. 검증도 안 됐잖아. 폴란드 군부 내에서도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헤아스너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차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폴란드 장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 전차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보여줬던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에서 전차대 대장으로 복무했던 마치에이 코발스키입니다. 지금은 기갑학교 교관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전 그 혼란스러웠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죠. 긴급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잠결에 옷을 챙겨 입고 기지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난리가 나 있더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21세기에 진짜 전쟁이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뉴스 화면에는 탱크들이 국경을 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키이우까지 3일이면 함락된다는 소문이 돌았죠. 저는 부하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은 300km밖에 안 됩니다. 러시아 탱크가 방향만 틀면 우리 차례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우리 부대의 레오파드의 전차를 점검했습니다. 독일제 명품 전차였죠. 저는 이 전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믿었거든요. 장갑도 두껍고 화력도 강력했습니다. 소련제 고철 덩어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단의 전차가 고작 48대밖에 없었거든요. 나토 기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절반은 정비 중이라 당장 굴릴 수 있는 건 20대 남짓이었죠. 일주일 후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장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독일은 자국 물량도 부족하다고 했고 프랑스는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동맹이라면서요. 우리가 최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아야 하는데 전차 몇 대 지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토 헌장의 집단방위 조항은 종이에 적힌 글자에 불과한 건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해답이 유럽이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올 줄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낯설었던 그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죠. 한국 전차 도입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요. 아시아에 있는 그 한국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휴대전화를 만드는 나라. K-팝이 유명한 나라. 그 정도였죠. 전차를 만든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따졌습니다. 왜 갑자기 아시아 전차를 들여오려는 겁니까? 레오파드의 추가 도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독일이 3년 후에나 납품할 수 있다더라고요. 3년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3년을 기다리라니 말이 됩니까? 며칠 후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라우스 밀러라는 독일인이었죠. 크라우스마파이라는 독일 방산업체의 아시아 담당 이사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고급 양복을 빼입은 전형적인 영업맨 스타일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저녁을 사겠다며 저를 바르샤바의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그가 말했죠. 한국 전차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실전 경험도 없고요.
소령님처럼 전문가가 왜 그런 모험을 하려 하십니까? 레오파드이가 답입니다. 납기가 좀 늦더라도 확실한 걸 선택하셔야죠.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레오파드이는 걸프전에서도 검증됐고 나토 표준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뭘 안다고 끼어드는 겁니까? 같은 시기에 예지 노박준장도 한국 전차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 보수파의 수장이었죠. 그분은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요. 폴란드의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때 두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전차를 어떻게 믿습니까? 유럽의 기술력을 아시아가 따라올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탱크는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비명소리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독일이 3년을 기다리라고 하는 동안 우리는 맨몸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4월 중순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죠. 한국 방산시찰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외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차에 반대하는 제가 왜 시찰단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에 제 이름이 있더군요. 마치에이 코발스키 소령.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저를 넣은 겁니까? 저는 한국 전차에 반대합니다. 상관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거야. 자네처럼 까다로운 사람이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도 수긍할 테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군인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시찰단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좋아. 가서 문제점을 찾아내겠어. 한국 전차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증명해주겠어. 출국 전날 저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전직 폴란드 인민군 전차병이셨거든요.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 한국에 갑니다. 전차 시찰단으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 좋은 나라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죠. 내 전우 중에 스테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의료진으로 파견됐었지. 폴란드 적십자 소속이었어. 돌아와서 평생 한국 얘기를 하더라고. 가난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반드시 일어설 거라고 했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70년 전 얘기가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덧붙이셨습니다. 마치에이. 새로운 것에 마음을 닫지 마라. 내가 젊었을 때 소련제 T-72 전차를 처음 봤어. 다들 무시했지. 서방 전차만 못하다고. 근데 그 전차가 우리를 30년 동안 지켜줬어.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새벽 바르샤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시찰단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장교 6명에 기술 전문가 6명이었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거든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선명했고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짐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었다고 전차도 잘 만들겠어. 그건 별개 문제지. 공항 로비에 한국 측 영접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맨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작았고 얼굴은 까무잡잡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이 전 팀장 박성진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기술자의 손이었죠. 저는 짧게 인사만 하고 손을 뗐습니다. 솔직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차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인데도 일을 하고 있더군요. 옆자리의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지런한 거랑 전차 잘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 예상과 다른 나라 같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이 시작된다. 문제점을 찾아내야 해. 한국 전차가 왜 안 되는지 증명해야 해.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형편없을 거라고요. 유럽의 기술력을 아시아가 따라올 리 없다고요.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곧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창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로템 공장이 있는 곳이었죠.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서울에서 창원까지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군요. 300km가 넘는 거리를요. 열차 안은 조용했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 열차도 한국이 만든 거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열차 잘 만드는 거랑 전차 잘 만드는 건 다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기술력이 있는 나라 같았거든요. 창원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표정을 굳혔습니다. 감동받은 티를 내면 안 됐거든요.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는 될 것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고 크레인이 무거운 부품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박성진 팀장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K 전차 생산 라인입니다. 현재 월 15대 생산 체제로 가동 중입니다. 전시에는 월 25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15대면 연간 180대.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K 전차를 직접 봤습니다. 생산 라인 끝에 완성된 전차 한 대가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레오파드 E보다 작아 보였거든요. 저는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중량이 얼마나 됩니까? 55톤입니다. 레오파드 E A8은 67톤입니다. 12톤 정도 가볍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벼우면 장갑이 약한 거 아닙니까? 방호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K 시험평가관 이준혁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는 복합 장갑과 폭발 반응 장갑을 적용했습니다. 무게는 줄이면서 방호력은 오히려 높였죠. 게다가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E에는 이 기능이 없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이준혁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발의 시험 사격으로 검증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험이랑 실전은 다릅니다. 레오파드 E는 걸프전에서 검증됐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박성진 팀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파워팩은 어디서 만듭니까? 독일제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K 초기형은 독일제 엔진을 썼다는 걸요.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초기형은 독일 MTU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산 파워팩을 장착합니다. 두산에서 개발한 1500마력 엔진입니다. 순수 한국 기술이죠.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국산이라고요. 독일 기술 없이 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준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15년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클라우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 결함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시찰단에 공유해주세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K의 문제점을 정리한 보고서였습니다. 파워팩 결함 이력, 변속기 고장 사례, 궤도 이탈 사고. 저는 그 자료를 저장해뒀습니다. 내일 시찰단 회의에서 공유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 전차의 문제점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시찰단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가 보내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K 전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정보입니다. 파워팩 문제가 있고 변속기 고장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찰단장이 반문했습니다. 그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시찰단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경쟁업체에서 나온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관점은 생각 못했거든요. 클라우스가 경쟁업체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자료가 객관적일 리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성진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코발스키 소령님, 저희 전차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실사격 시험이 있습니다. 직접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직접 타봐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타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실사격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좋겠다. K가 형편없다는 걸 직접 증명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제 인생을 바꿀 하루가 될 줄은요. 실사격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했거든요. 내일 K 전차에 탑승한다는 생각만 하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나토 연합훈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위였고 레오파드의 소대장이었죠. 훈련 마지막 날 야간 기동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저희 소대는 숲지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두 전차에 타고 있었죠. 뒤따르는 전차들이 레이더에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3번 차 정지합니다. 변속기 이상. 저는 소대를 멈추고 3번 차로 달려갔습니다. 야밀 상사가 탄 전차였죠. 가보니 전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엔진은 돌아가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밀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야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변속기가 안 먹힙니다. 기어가 안 들어가요. 저는 정비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간이라 수리가 어려웠습니다. 본부에 연락해서 군안차를 요청해야 했죠.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군안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야밀이 전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했죠. 그 순간 전차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변속기가 튀어서 후진 기어가 들어간 겁니다. 야밀이 전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밀 비켜.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전차 궤도가 야밀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히 야밀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를 잃었죠. 군에서 전역해야 했습니다. 32살의 젊은 부사관이 휠체어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대처했으면, 내가 더 주의했으면.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변속기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레오파드의 특정 생산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죠. 제조사에서 리콜을 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장비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는 위험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다.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한국 호텔 침대에 누워서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일 K 전차에 탄다. 낯선 전차다. 검증이 안 됐다.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호텔 바로 내려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술을 주문했습니다. 소주라는 한국 술이었죠. 작은 병에 담긴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독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마시게 됐습니다. 2잔, 3잔, 4잔. 어느새 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올려다보니 시찰단 통역을 맡은 김하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죠. 밝은 인상의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혼자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하늘은 물러서지 않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불안해 보이세요. 내일 시험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젊은 통역사가 뭘 안다고. 제 마음을 읽으려 하다니. 당신이 뭘 압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 전차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아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하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차분해졌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전차 때문에 상처받으신 일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추측이 맞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산업재해로 잃었어요. 조선소에서 일하셨는데 크레인 사고였죠. 저는 그때 17살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지만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걸 거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걸 거부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게 지금 제 모습인가? 저는 K 전차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하늘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시험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두 눈으로.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좋은 밤 되세요. 그녀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 직접 확인하자. 두 눈으로. 이 전차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실사격 시험은 이틀 뒤로 연기됐습니다. 날씨 때문이었죠. 폭우가 쏟아져서 사격장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에 갇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진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코발스키 소령님,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박 팀장이 데려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창원 시내의 작은 한식당이었죠. 좁은 골목 안에 있어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간판도 허름했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데서 식사를 하자고요. 박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창원 올 때마다 오는 집이에요. 사장님이 제 고향 선배 부인이세요.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무 테이블에 앉으니 5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성진아 왔어. 그녀는 박 팀장을 반갑게 맞았죠. 오늘은 손님이랑 왔네. 외국분이야. 박 팀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군인분이세요. 저희 전차 보러 오셨어요. 사장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폴란드. 거기 쇼팽 나라 아니에요. 저 쇼팽 음악 좋아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이 쇼팽을 안 해요.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피아노 쳐요. 쇼팽 녹턴 맨날 듣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장님의 친근함이 낯설었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봤습니다.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지. 하지만 첫 입에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드시면서 편하게 얘기해요. 오늘은 업무 얘기 말고 그냥 식사만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하게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박 팀장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조선소에서 일했어요. 배 만들다가 전차 만드는 쪽으로 왔죠. 처음엔 너무 달라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배나 전차나 결국 같더라고요. 철판 붙이고 용접하고 엔진 올리고 사람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조선소를 떠나셨어요?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어요. 15년 전에 정부에서 전차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다길래 지원했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조선소가 더 좋은 조건 아니었어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월급도 더 많았고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전차 개발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보다 나라를 생각해서 직장을 옮기다니.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후식을 가져왔습니다. 수정과라는 음료였죠. 계피 향이 나는 달콤한 차였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음료도 따뜻했고 이 자리의 분위기도 따뜻했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이요? 그게 뭔가요?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애정, 유대감, 따뜻함. 그런 것들이 섞인 거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밥 차려주고 싶은 마음.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처음 보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 박 팀장이 경쟁자일 수 있는 저를 집밥 같은 식당에 데려온 것. 그게 정이라는 거구나. 식당을 나서며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드셔요. 윤서연 엔지니어가 KE 파워팩 개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원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니구나. 그냥 자기 나라 전차를 팔고 싶은 사람들이구나. 우리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경계심이 조금 녹아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KE 전차를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동료 장교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마치 바르샤바에서 연락 왔어. 시찰단 일정 단축하래. 빨리 귀국하라는 지시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아직 실사격 시험도 안 했는데.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몰라. 위에서 결정한 거래. 예지 노박 준장님 지시라더라. 예지 노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장은 처음부터 한국 전차 도입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죠.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점심때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와 연결됐죠. 화면에 예지 노박 준장의 얼굴이 떴습니다. 60대의 강인해 보이는 노장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준장이 말했습니다. 시찰단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국 사정상 일정을 단축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귀국하십시오. 시찰단장이 반문했습니다. 준장님, 아직 핵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실사격 시험과 기술 브리핑이요. 이걸 건너뛰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습니다. 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한국 전차 도입은 재검토 중입니다. 독일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거든요. 레오파드의 납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독일이 납기를 앞당긴다고요? 3년 후에나 가능하다더니.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폴란드를 우선 배려하기로 했답니다. 나토 동맹국이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오파드 2가 빨리 온다면 굳이 한국 전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찜찜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녁에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코발스키 소령. 좋은 소식 들으셨죠? 레오파드 2 납기가 앞당겨집니다. 저희가 노력한 결과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납기가 앞당겨지다니. 클라우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 강력히 요청했거든요. 독일 정부도 나토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수락했고요. 윈윈이죠.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라우스 씨, 혹시 예지 노박 준장님과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클라우스가 예지 노박 준장에게 로비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단축되고 귀국 지시가 내려온 거죠. 한국 전차 도입을 막으려는 공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크라이나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 지역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화면에 불타는 전차들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들이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건 우리 이웃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요. 언제 우리 차례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토마시 부하였습니다. 폴란드에 남아있는 부사관이었죠. 소령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연대에서 훈련 강도를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차가 부족해서 교대 근무가 힘듭니다. 언제 새 전차가 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3년 후에 나온다. 그것도 납기가 앞당겨졌다는 가정하에. 한국 전차는 1년 안에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토마시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희 애들 지쳤어요. 전차 한 대로 두 팀이 돌아가면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빨리 새 전차가 와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원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클라우스의 로비, 예지 노박 준장의 정치 공작, 독일의 납기 약속. 그게 진짜 믿을 만한 걸까? 아니면 그냥 한국을 막기 위한 술수일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불타고 있는 전차들, 폴란드 병사들의 피로한 얼굴.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일단 귀국하기 전에 실사격 시험은 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K 전차가 정말 쓸만한 건지 아닌지. 정치적 판단 말고 군인으로서 판단해야겠다. 박성진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사격 시험 일정 조정 가능합니까? 제가 귀국하기 전에 꼭 보고 싶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앞당기겠습니다. 준비해두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날이.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오늘 K 전차에 직접 탑승한다. 그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창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육군 훈련장이었죠. 도착하니 이미 K 전차 세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도장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박성진 팀장과 이준혁 평가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K는 안전한 전차입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차 외부를 살펴봤습니다.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복합장갑은 세라믹과 강철을 층층이 쌓은 구조입니다. 관통력이 높은 철갑탄도 막아냅니다.
측면에는 폭발 반응 장갑을 추가로 장착했고요. 저는 손으로 장갑을 두드려 봤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이준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하드킬 방식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전에서 작동한 적 있습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사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내부를 볼 차례였습니다. 해치를 열고 전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계기판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화면이 여러 개 달려 있었죠.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K는 3인승입니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탄약수가 없어요. 자동장 전장치가 있거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자동장 전장치요. 그거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이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되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K 자동장 전장치는 분당 15발까지 장전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장전보다 3배 빠르죠. 고장률도 극히 낮고요. 이제 실사격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전차장 좌석에 앉았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해치를 닫았습니다. 엔진이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죠. 1500마력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조종수가 전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페리스코프를 통해 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차가 부드럽게 전진했습니다.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현수장치가 잘 돼 있는 거였죠.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2km 전방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전차 모형이었죠. 이준혁이 통신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 준비하겠습니다. 120mm 날개 안정철 갑탄입니다. 포수가 조준을 시작했습니다. 열 영상 장비로 표적을 잡았죠. 화면에 표적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조준선이 표적 중앙에 고정됐습니다. 발사.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전차가 흔들렸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1초도 안 돼서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표적이 폭발하며 불길이 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2km 거리에서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K 주포는 독일 라인 메탈 120mm와 동급입니다. 관통력 1000mm 이상이에요. 두 번째 사격. 이번에는 이동 표적이었습니다. 원격 조종 차량이 사격장을 횡단하고 있었죠. 포수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K의 사격 통제 장치가 표적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다시 명중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라니. 세 번째 사격은 제가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포수석으로 이동해서 조준 장치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쏴보는 외국 전차였거든요.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열 영상 화면에 표적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조준선을 맞추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타본 전차인데 이렇게 쉽게 맞추다니. 사격 통제 장치가 그만큼 좋은 거였습니다. 사격 시험이 끝나고 전차에서 내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준혁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명중률, 자동장전 속도, 승차감, 모든 게 수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차를 비판하려고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아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이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실전은 다르죠.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전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K는 기본기가 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K 전차가 형편없다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레오파드이 못지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더 나았죠. 그런데 귀국하면 뭐라고 보고해야 하지?
클라우스가 준 자료대로 부정적으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야 하는가? 군인으로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K 전차는 괜찮았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에 돌아왔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4월 말이었지만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시찰단 귀국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예지 노박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옆에는 카롤리나 마이어 차관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K 도입 지지파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시찰단장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했고 K 전차 실사격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와 사격 통제 장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지 노박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끼어들었죠. 예상보다 높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레오파드 2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시찰단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급이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속도와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은 레오파드 2보다 앞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지 노박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코발스키 소령. 자네 의견은 어떤가? 자네는 전차 전문가 아닌가? 저는 입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K가 좋았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준장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죠. 클라우스가 준 자료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면 양심에 어긋납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지 노박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실전 검증 없는 무기를 도입하는 건 위험해. 우리는 독일과 계속 협의하겠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카롤리나 차관보가 저를 불러 세웠죠. 코발스키 소령.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그녀를 따라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K 전차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레오파드이 못지않았습니다. 카롤리나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아까 회의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 예지 노박준장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독일 쪽 로비도 심하죠. 하지만 소령.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민간인 시체들이 거리에 널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너무 끔찍했거든요. 카롤리나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이게 300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독일이 3년 후에 전차 보내주겠다고요. 3년 후면 늦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준장이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안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치료하고 있었죠.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복잡해. 한국에서 좋은 전차를 봤는데 도입이 어려울 것 같아. 정치적인 문제야. 안나가 물었습니다. 그 전차가 정말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솔직히 놀랐어. 그런데 위에서 독일 전차를 원해. 한국 전차는 검증이 안 됐다나.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군인이 된 이유가 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해야지. 정치 말고. 저는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도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상관의 뜻을 거스르면 승진도 없고 좋은 보직도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K 전차가 떠올랐습니다. 묵직한 포성, 정확한 명중, 부드러운 승차감. 좋은 전차였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타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전차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치 때문에, 로비 때문에,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소령 하나가 장군을 이길 수 있나?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냥 흐름에 따르자. 위에서 원하는 대로 하자. 그게 편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부차의 시체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죠. K 전차 도입건은 사실상 무산된 것 같았습니다. 예지 노박준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고 독일 측도 압박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장교 안드레이 셰브첸코 대위였죠. 전에 나토 훈련에서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화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안드레이의 얼굴이 떴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이 움푹 패여 있었죠. 배경에는 군용 텐트가 보였습니다. 전선 근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에이. 오랜만이야.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죠. 안드레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상황이 어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러시아 놈들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 전차가 부족해서 고생 중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서방에서 전차 지원받았다며. 레오파드이랑 에이브람스.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았지. 고마운 일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제가 물었습니다. 안드레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워. 레오파드이가 67톤이야. 우크라이나 도로랑 다리가 못 버텨. 다리 무너진 적도 있어. 그리고 정비가 어려워. 부품 구하기 힘들고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저는 놀랐습니다. 레오파드이가 문제가 있다니.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생각했는데. 안드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 레오파드이는 좋은 전차야. 화력도 세고 장갑도 두껍지. 근데 실전에서는 다른 게 중요해. 기동성, 정비 용이성, 보급 편의성. 무거운 전차는 진흙탕에서 빠지고 연료도 많이 먹어. 우리는 가볍고 빠르고 고치기 쉬운 전차가 필요해. 저는 그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가볍고 빠르고 고치기 쉬운 전차. 그건 K 전차 아닌가? 안드레이. 한국 전차 알아. K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봤지. 폴란드가 도입 검토 중이라며. 어때 그 전차?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죠. 내가 직접 타봤어. 한국 가서 실사격까지 했지. 솔직히 좋았어. 55톤이라 가볍고 자동장 전장치가 있어서 승무원이 3명이면 돼. 정비도 편리하다고 하더라. 안드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네. 우리한테 딱이야. 폴란드가 그거 도입하면 나중에 우리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저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정치적인 문제가 있거든. 안드레이가 화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마치에이. 정치 따위 신경 쓰지 마. 전쟁터에서는 정치가 목숨을 구해주지 않아. 좋은 장비가 목숨을 구해주지. 내가 그 전차가 좋다고 생각하면 싸워. 병사들을 위해서.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드레이는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드레이 말이 맞았습니다.
정치가 병사들 목숨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좋은 장비가 구해주죠. K는 좋은 전차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정치적 눈치만 보고 있었죠. 상관 심기 거스를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군인의 자세입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복 입은 사람의 자세입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카롤리나 차관보 번호를 찾았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그녀가 받았습니다. 코발스키 소령. 무슨 일이에요? 밤늦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 싸우려고요. K 전차 도입.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롤리나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소령.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사들한테 좋은 전차를 줘야 합니다. K가 그 전차입니다. 정치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카롤리나 차관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소령. 마침 한 가지 계획이 있어요.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K 도입권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문회라니. 예지 노박준장 앞에서 반대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K 전차의 재원, 성능 비교 데이터, 가격 분석, 납기 일정,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 스타니스와프였죠. 요즘 세상에 손편지라니. 저는 의아하면서도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깔끔한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은 게 느껴졌죠. 마치 A에게. 내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로 많은 생각을 했다. 내 표정이 예전과 달라서 걱정이 됐거든.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1970년대 초반이었다. 나는 폴란드 인민군 전차병이었지. 우리 부대에 새로운 전차가 배치됐어. 소련제 T-70이었다. 처음 T-71을 봤을 때 다들 비웃었다. 이게 뭐냐고. 서방 전차에 비하면 장난감 같다고. 독일 레오파드 1이나 미국 M16A1에 비하면 형편없어 보였거든. 작고 낮고 볼품 없었지. 하지만 나는 그 전차를 믿기로 했다.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장비니까. 최선을 다해 운용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 T-72가 생각보다 괜찮은 전차라는 걸. 가볍고 빠르고 정비하기 쉬웠거든. 진흙탕에서도 잘 굴러갔어. 물론 서방 전차만큼 화력이 세거나 장갑이 두껍진 않았지. 하지만 전쟁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아. 신뢰와 익숙함이 중요하거든. 병사가 자기 장비를 믿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해됐거든요. 새로운 장비는 항상 의심받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면 달라지죠.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 전우 중에 스테판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전에 말했지. 그 친구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의료진이었어. 스테판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해줄게. 1950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굶주렸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폴란드 의료진이 그곳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했지. 스테판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고. 스테판 아버지가 말했대. 한국인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 가난하고 비참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대. 반드시 일어나겠다는 의지가 눈에서 불타고 있었대. 그래서 확신했대. 이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랬지.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야.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이제는 전차까지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하려 하고 있어. 저는 그 대목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 폴란드에 전차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A.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국이 만든 전차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나라 사람들은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는 혼이 담겨 있어. 내가 군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라. 정치나 눈치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나라를 지키는 건 정치인이 아니야. 군인이야. 내가 판단해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물건에는 혼이 담겨 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K 전차 자료들이었죠. 청문회에서 발표할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K 전차는 좋은 전차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정치적 결과가 어떻든 저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청문회 날 가지고 가려고요. 힘이 필요할 때 꺼내보려고요. 아버지의 응원이 담긴 편지니까요. 청문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시내의 작은 호텔에 묵고 있었죠. 국방위원회 건물 근처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석해야 했거든요. 밤 9시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번호였죠. 받으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진 팀장이었습니다. 코발스키 소령님, 내일 청문회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카롤리나 차관보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소령님이 K 도입을 위해 증언하신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소령님이 직접 보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지 노박준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죠. 내일 청문회에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준비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내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령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전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 팀장이 보낸 파일이 여러 개 있었죠. 열어보니 K 전차의 상세 자료들이었습니다. 성능 시험 결과, 납기 보장 문서, 사후 지원 계획,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K 폴란드 맞춤형 개발 계획.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K를 개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폴란드형 KPL을 개발한다는 거였죠. 심지어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독일이 절대 제한하지 않을 내용이었습니다. 레오파드2는 있는 그대로 사야 했거든요. 맞춤형 개발이나 현지 생산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의 필요에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다 읽고 저는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이 내용을 꼭 말해야겠다. 한국이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줘야겠다. 밤 11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스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코발스키 소령. 내일 청문회 나가신다면서요.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증언을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걸 말할 겁니다. K 전차가 좋았다고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령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예지 노박준장님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준장님 심기를 거스르면 소령님 커리어에 좋지 않을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클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K의 장점만 말고 단점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라우스 씨, 저는 군인입니다. 제가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클라우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령님,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지갑에서 아버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라. 아버지 말씀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싸우겠습니다. 병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침 9시. 국방위원회 청문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죠. 반원형 테이블에 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증인석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석 근처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옆자리에 예지 노박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마 제가 무슨 증언을 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죠. 오늘 청문회는 폴란드 육군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K 전차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지 노박준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한국 K 전차 도입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전 검증이 없습니다. K는 아직 어떤 전쟁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레오파드2는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검증됐습니다. 둘째, 나토 표준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토 동맹국입니다. 동맹국들과 호환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독일 레오파드2는 나토 표준입니다. 한국 전차는 아닙니다. 셋째, 정치적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방산을 의존하면 유럽 동맹국들과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레오파드2 추가 도입을 권고합니다. 독일 측이 납기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검증된 전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장의 증언이 끝났습니다. 위원들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됐습니다. 저 주장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다음 증인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마치에이 코발스키 소령.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일어나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소령님은 한국방산시찰단으로 직접 K 전차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준비해온 원고가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원하는 대로 균형 잡힌 내용이었죠. 장점과 단점을 모두 언급하는. 하지만 그 원고를 읽으면 K 도입은 무산될 겁니다. 예지 노박준장의 주장이 힘을 얻겠죠. 저는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위원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령님, 원고 없이 증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본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K 전차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실사격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제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전차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예지 노박준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는 분당 15발을 장전합니다. 수동장전보다 3배 빠릅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이동 표적을 정확히 추적합니다.
제가 처음 타본 전차인데도 첫 발에 명중시켰습니다. 중량은 55톤입니다. 레오파드 2보다 12톤 가볍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보면 무거운 전차는 기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가벼운 전차가 실전에서 유리합니다. 정비 편의성도 뛰어납니다. 한국 측은 24시간 내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제안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한국은 1년 안에 전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3년 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코앞인데 3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3년을 맨몸으로 버텨야 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전차를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뭘 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K는 좋은 전차입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이 전차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들끼리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예지 노박준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5분 후에 재개합니다. 저는 대기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했죠. 방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큰 모험이었죠. 휴정 중에 예지 노박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코발스키, 자네 지금 뭘 한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준장님. 준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러나. 나한테 반기를 든 거야.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군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준장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진실. 자네가 말하는 진실이 뭔가? 한국한테 매수된 거 아닌가? 저는 화가 났습니다. 매수라니요. 저는 폴란드 군인입니다. 나라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 뭔지 말한 것뿐입니다. 그때 카롤리나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장님. 예지 노박준장은 씩씩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카롤리나 차관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소령.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잖아요.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죠. 대부분은 제 증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K의 성능이 정말 그 정도인지, 한국이 납기를 지킬 수 있는지, 사후 지원은 확실한지. 저는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을 근거로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위원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소령님, 혹시 독일 방산업체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떠올랐거든요. 그가 보낸 결함 자료, 어젯밤 전화, 협박에 가까운 말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자.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죠. 독일 크라우스마파이사의 클라우스 밀러라는 사람이 저에게 접촉했습니다. 한국 전차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주며 시찰단에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전화해서 청문회에서 신중하게 발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쳐다보고 있었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클라우스가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죠. 이게 그 자료입니다. 한국 전차의 결함을 나열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들 중 상당수가 독일 쪽 로비에 대해 불쾌해하는 것 같았죠. 예지 노박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도 클라우스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조사가 들어가면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증언들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결정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령님, 독일 로비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K 전차 도입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카롤리나 차관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소령.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로비 폭로는 예상 못했는데 대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차관보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카롤리나 차관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안나는 저를 꼭 안아주었죠. 잘했어, 당신. 자랑스러워. 저는 아내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감정이 터져 나왔거든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방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죠. 저는 부대에 복귀해서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예지 노박 준장은 로비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클라우스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났거든요. 준장은 공식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폴란드 정부 한국 K 전차 도입 결정. 1차분 180대 계약 체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된 건가? 텔레비전을 켜니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폴란드 정부는 한국 현대로템과 K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분 180대이며 추가로 820대를 현지 생산할 예정입니다. 총 1000대입니다. 이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입니다. 1000대. 저는 숫자에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한국은 납기를 보장했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2는 어떻게 됩니까?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독일과의 협력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빠른 전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K가 폴란드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타본 그 전차가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가족들, 언론 모두 연락해왔죠. 카롤리나 차관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소령님, 축하합니다. 소령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녁에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다. 마치에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편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군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군인이야. 자랑스럽다 아들아. 다음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진 팀장이었죠. 소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 덕분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팀장님. 좋은 전차 만들어주셔서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최고의 전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후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을 봤거든요. 그들은 약속을 지킬 겁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5조 원. 한국방산 역사상 최대 수출이었죠.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까지 합치면 32조 원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 나토 핵심 동맹국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지 노박준장은 결국 전역했습니다. 로비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전역한다고 발표됐지만 다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로비 스캔들로 크라우스 마파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거든요. 독일 방산업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승리한 기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거든요. 누군가는 패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 폴란드 병사들이 좋은 전차를 받게 됐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K가 오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차가 폴란드 땅을 달리는 날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922년 12월이었죠. 드디어 첫 번째 K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인도식은 그단스크 항구에서 열렸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큰 항구였죠. 저는 새벽같이 출발해서 오전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정부 관료들, 언론, 그리고 구경 나온 시민들까지. 수송선이 항구에 접안하는 게 보였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었죠. 선체 옆에 현대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바다 건너온 배였습니다. 하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더니 첫 번째 K 전차를 들어올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검은 도장의 전차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태극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전차가 부두에 내려앉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정말 왔구나. 총 10대의 K가 이날 도착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장관이었죠. 검은 전차들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국방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한국의 K 전차가 처음으로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이 전차들은 우리 병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국 측에서도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사장이 말했죠. 폴란드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최고의 전차를 최단 시간에 납품하겠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연설이 끝나고 기념 탑승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첫 번째 전차에 올랐죠. 해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거든요. 코발스키 소령. 이리 와서 함께 탑승하십시오.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저는 첫 번째 K 전차로 걸어갔습니다. 해치를 타고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서 탔던 그 전차였거든요. 계기판, 조준장치, 통신장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건 이제 폴란드 전차니까요. 국방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소령,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용기 있게 증언해준 덕분에 이 전차가 여기 있는 거야.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 전차에서 내려와 밖을 바라봤습니다. 10대의 K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0대가 더 올 겁니다. 폴란드 육군이 새로운 전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전차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 대 한 대 손으로 만져봤죠. 차가운 철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박성진 팀장이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소령님, 여기서 뵙네요. 저는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팀장님, 오셨군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납품인데 제가 빠질 수 없죠.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전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해 중에 문제 없었습니까?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한 대도 문제없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을 알았거든요. 그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전차들을 물들였습니다. 검은 전차가 주황색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대의 시작.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하는 시대의 시작. 첫 번째 K가 도착한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K 전차 운용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여단에도 첫 번째 배치분이 도착했죠. 저는 교육 담당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처음 몇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새로운 전차에 익숙해져야 했거든요. 레오파드이랑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자동장 전장치 사용법,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조작법, 정비 절차. 모든 게 새로웠죠. 한국에서 기술 지원팀이 왔습니다. 박성진 팀장과 윤서연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10명이었죠. 그들은 우리 기지에 상주하며 교육을 도와줬습니다. 윤서연 엔지니어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전차에 대한 지식이 엄청났죠. 파워팩 구조부터 전자장비까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질문하면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대의 K에서 경고등이 켜진 거죠. 냉각 시스템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걱정됐습니다.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라니. 하지만 한국팀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윤서연 엔지니어가 즉시 점검에 들어갔죠. 2시간 만에 원인을 찾았습니다. 센서 오작동이었어요. 실제 고장이 아니라 센서 문제였죠. 그녀가 센서를 교체하자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결되다니요. 윤서연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소령님. 저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 훈련 중에 한 대의 전차가 진흙탕에 빠진 거죠. 궤도가 헛돌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군안차를 부르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성진 팀장이 직접 현장에 왔거든요. 밤 11시였는데도요. 그는 우리 정비병들과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궤도 장력을 조절하고 탈출 보조장치를 사용해서 2시간 만에 전차를 빼냈습니다. 저는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 팀장은 진흙이 묻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령님, 전차를 팔면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운용될 때까지가 저희 책임이에요. 폴란드 병사들이 이 전차를 믿고 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파트너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구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구나. 팔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실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K를 조종하고 사격하는 거였죠. 저도 참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중률이 90%를 넘었거든요. 레오파드 2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동장 전장치 덕분에 사격 속도도 빨랐고요. 병사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이 전차 정말 좋아요. 타기 편하고 쏘기도 쉬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좋은 전차야. 잘 다뤄. 그날 저녁 한국팀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윤서연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 실력이 좋아요. 금방 적응하시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차가 좋으니까요. 덕분입니다. 박성진 팀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팀장님. 우리는 이제 파트너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장비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한국팀의 헌신이 없었으면 K 도입이 이렇게 순조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진심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K 전차가 폴란드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점점 이 전차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K 전차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요. 어느 날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지 노박 전 준장에게서였죠. 그는 몇 달 전에 전역했습니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준장의 필체는 흔들렸지만 정성스럽게 쓴 게 느껴졌습니다. 코발스키 소령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때 자네에게 화를 냈죠. 매수됐느니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었습니다. 자네는 군인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그걸 비난한 건 내가 틀렸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독일 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라는 사람의 로비를 받았죠.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고 한국 전차 도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개인적인 신념도 있었고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가 틀렸습니다. K 전차가 잘 운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사들이 좋아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병사들에게 좋은 장비를 주는 것. 그게 군인의 의무인데 나는 그걸 잊었습니다. 자네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군인입니다. 나는 자네를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지 노박드림. 편지를 읽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준장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인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지 노박 전 준장님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준장님께 화가 났던 건 사실입니다. 청문회 때 받은 압박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준장님도 준장님 나름의 신념이 있었던 거죠.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K 전차가 폴란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안전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결과 아닙니까? 준장님도 건강하십시오. 좋은 여생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에이 코발스키 드림.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건 피곤한 일이거든요. 용서하니까 편해졌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클라우스가 독일에서 해고됐다는 거였죠. 로비 스캔들로 크라우스 마파이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겁니다. 저는 클라우스에게 연민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법을 썼고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독일 방산업계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언론이 기사를 썼죠. 우리가 교만했다. 폴란드의 필요를 무시하고 우리 편의만 생각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서로 발전하게 만드니까요. 한국이 등장하면서 독일도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아내 안나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편해졌어.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된 느낌이야.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당신이 편하면 나도 좋아.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응원해줬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K 전차가 폴란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발령이 났죠. K 전차 교육대대장이었습니다.
폴란드 육군에 배치되는 K 전차병들을 교육하는 임무였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전차를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부임하자마자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죠. 교육대대에는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K 전차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첫 교육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K 전차는 좋은 전차입니다. 하지만 전차가 좋다고 해서 저절로 싸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다뤄야 좋은 전차가 됩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교육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점점 숙달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거든요. 처음에는 계기판도 못 읽던 애들이 몇 주 만에 능숙하게 조작하게 됐습니다. 그해 여름 한국 육군과 합동훈련이 예정됐습니다. 나토 플러스 협력훈련의 일환이었죠. 한국 기갑부대가 폴란드에 와서 함께 훈련하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로 최동수 대령이 왔습니다. 한국 육군 기갑학교 교관이었죠. 50대 초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발스키 소령님 명성은 들었습니다. K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대령님. 최동수 대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의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압박도 많았을 테고요. 존경합니다. 합동훈련은 2주일간 진행됐습니다. 한국 전차병들과 폴란드 전차병들이 함께 기동하고 사격하고 전술을 익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전차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금방 친해졌죠. 훈련 마지막 날 모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한국 팀과 폴란드 팀이 맞붙는 거였죠. 저는 폴란드 팀 지휘관이었습니다. 최동수 대령이 한국 팀을 이끌었고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한국 팀의 전술이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폴란드 팀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병사들이 잘 싸워줬죠.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최동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폴란드 팀 잘 싸우더군요. 교육을 잘 시키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악수를 했습니다. 한국 팀도 대단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같은 전차를 타는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대령님. 우리는 형제입니다. 합동훈련이 끝나고 한국팀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최동수 대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기회 되시면 한국에 오십시오. 저희 기갑학교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대령님도 다시 오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 전차를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군인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기지로 돌아오니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훈련 어땠습니까? 한국팀 강했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했지. 하지만 우리도 밀리지 않았어. 너희들 덕분이야. 잘 싸워줬어. 병사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게 군인의 보람이구나.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임무였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나토 연합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렸죠. 유럽 각국의 전차부대가 모였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영국 챌린저, 프랑스 르클레르, 그리고 폴란드 K. 저는 K 대대를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2년 전 한국에서 처음 탔던 전차를 이제는 실전처럼 지휘하고 있었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훈련 첫날 사열식이 있었습니다. 각국 전차들이 일렬로 늘어섰죠. K가 레오파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유럽 한복판에서 나토 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니까요. 한 독일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K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타보고 싶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나중에 체험 기회 드리겠습니다.
훈련은 나흘간 진행됐습니다. 각국 전차들이 함께 기동하고 전술을 익혔죠. K의 성능은 어디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동성에서는 앞섰습니다. 가볍고 빨랐거든요. 마지막 날 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훈련 결과를 논의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대가 있습니다. 폴란드 K 대대입니다. 기동성과 사격 정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죠. 영광입니다. 병사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영국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유럽에서 통할까 하고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좋은 전차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타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훈련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회고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공포에 떨었죠. 전차가 부족했습니다.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년 안에 전차를 보내주겠다고요. 저는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전차가 뭘 알겠냐고요. 하지만 직접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K를 타봤습니다. 좋은 전차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폴란드는 K를 도입했습니다. 1000대의 전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좋은 장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것.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진정한 동맹은 위기에서 빛난다는 것. 독일은 우리가 급할 때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년 안에 전차를 보내줬습니다. 누가 진짜 동맹입니까? 물론 독일도 소중한 동맹입니다. 나토의 핵심이죠.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먼 나라였지만 우리의 절박함을 이해해줬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그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기지에 도착해서 전차들을 바라봤습니다. K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에 검은 철갑이 빛나고 있었죠. 한 어린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저 내년에 K 조종수로 배치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해. 그리고 전차를 사랑해. 그러면 기회가 올 거야. 병사가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좋은 장비를 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게 군인의 의무구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가 전차로 연결됐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었지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K 전차는 앞으로도 폴란드를 지킬 겁니다. 제가 가르친 병사들이 그 전차를 몰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후배들을 가르치겠죠. 그렇게 역사가 이어집니다. 동맹이 깊어집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위기에서 진짜 동맹을 알게 된다. 한국은 그런 동맹이었습니다.